청춘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보다 재미있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중기 강원도 춘천의 어느 마을, 울창한 산과 맑은 계곡으로 둘러싸인 이 마을에는 심재학이라는 사냥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활쏘기를 잘하여 그의 화살은 단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어 마을에서 신궁이라 불렸습니다. 그는 토끼와 여우, 때로는 호랑이까지 잡아 그 가죽을 판매하여 생계를 이어갔으며 심재학은 며칠간 사냥한 가죽들을 가득 등에 짊어지고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이 믿음이 가득한 눈길로 바라보며 말하였습니다. 아이고, 심재학이 한양 가나 보네. 이번 사냥도 잘 되었다고 하더라고. 부디 한양 가서 좋은 값을 치르고 와야 할 터인데 말이야. 그러게나 말이야. 우리 마을에서는 심재학 저자를 따라올 자가 없지. 백리 안에는 없을 거야. 먹고 말고. 그렇게 마을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길을 나선 심재학은 한양에 도착하였습니다. 조선의 수도 한양은 언제나 활기가 넘쳤습니다. 시전 상인들은 우렁찬 목소리로 물건을 팔기 위해 외쳤고 양반들은 하인을 거느리며 바쁘게 오갔습니다. 심재학은 이런 분위기가 늘 낯설었지만 가죽을 팔기 위해 종종 한양의 시전을 찾았습니다. 매번 한양은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눈뜨고 코 베이기 딱 좋구만. 심재학은 가죽 상인과 거래를 마치고 춘천으로 돌아가는 길에 있는 작은 주막에 들렀습니다. 제법 질 좋은 가죽을 들고 길을 나섰던 그의 얼굴에는 무슨 이유 때문인지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주모가 술 한 잔을 내어주자 그는 한숨을 내쉬며 술잔을 비우더니 넋두리를 시작하였습니다. 에잇, 처음 보는 장사치에게 소가 그렇게 좋은 가죽을 헐값에 넘기다니 바보천치가 따로 없구만. 심재학은 늘 거래하던 상인을 만나지 못해 처음 보는 상인과 거래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한양 상인의 화려한 말솜씨의 소가 가죽을 시세보다 곱절이나 싸게 판 것을 돌아오는 길에 다른 사냥꾼을 만나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하소연이 담긴 말에 주모는 능숙하게 말을 받아주며 장단을 맞추었습니다.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한양 사람들의 말솜씨를 어찌 우리 같은 촌사람들이 당하겠습니까? 그러니 다음에 한양 갈 때는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주막에 오는 사람들의 하소연은 늘 있는 일이라 주모는 아무렇지 않은 듯 주막을 찾는 사람들의 적당히 기분을 맞추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렇게 술잔을 기울이고 있을 때 주막 밖에 서 있는 웬 거지행색의 여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인은 몹시 굶주린 듯 했고 배에서 나는 꼬르륵 소리가 주막 안까지 들려왔습니다. 그 거지행색의 여인은 주막 앞에서 풍겨나오는 음식 냄새에 허기를 참을 수 없었는지 눈치를 보며 안을 기웃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에 이골이 난 주모는 그 거지 여인에게 다가가 냉정하게 말하였습니다. 여기는 돈 없는 사람에게 줄 음식이 없으니 어서 가보시오. 나 원 요즘 왜 이리 거지들이 많이 온대. 소금이라도 뿌려야지 원. 그 호통 소리에 놀라 여인이 어깨를 움츠리며 뒤로 물러났고 그 모습을 본 심재학은 왠지 씁쓸한 표정을 하며 주모에게 말했습니다. 주모, 내가 낼 터이니 저 여인에게 국밥 한 그릇 내주시오. 오늘은 내 일진을 보아하니 사람들에게 뭐라도 베풀어야 하는 날인가 보. 그 말에 주모는 깜짝 놀라며 심재학에게 작은 충고를 건네었습니다. 안 그러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이렇게 베풀면 저들은 당연한 듯 계속 저리 기웃거릴 것이고 또 여기에 공짜 음식을 준다는 소문나서 온 동네 거지들이 어떻게 또 알고 찾아올지도 모를 일입니다요. 주모의 만류에 심재학은 거지 여인을 찬찬히 쳐다보았습니다. 그 여인의 행색은 거지였지만 원래 거지는 아니었는지 표정이나 행동이 반듯해 보였습니다. 그래 보일 것 같지 않으니 국밥 한 끼 내어주시오. 어차피 주모가 꽁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돈을 내는 것이니 소문이 나서 이곳을 기웃거릴 것 같지는 않소. 심재학의 단호한 말에 주모는 약간의 불평을 하며 여인에게 국밥 한 그릇을 내어주었습니다. 국밥을 받아든 여인은 허겁지겁 국밥을 먹고 심재학에게 감사의 눈빛을 보내며 말하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며칠을 굶은 것인지 기억도 나지 않는데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나 살았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심재학은 시큰둥한 표정으로 손살에 치며 대답했습니다. 천천히 드시오. 그러다 체하겠소. 국밥 한 그릇이 무슨 은혜까지 되겠소. 별거 아니니 그리 감사할 필요 없소이다. 그리 말하고는 다시금 하늘을 바라보며 자신의 신세한탄인지 자랑인지 술기운의 넋두리를 이어갔습니다. 에이, 이렇게 세상 물정 모르고 사냥꾼으로만 지내다가는 사기만 당하고 살겠구나. 사냥꾼이 되는 게 아니라 군관이 되어 공을 세워 출세를 하면 좋을 텐데. 내가 또 얼마나 활을 잘 쏘는지 왼손으로 조선팔도에서 나보다 활을 잘 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니깐. 그 소리에 주막에 있던 사람들은 한바탕 웃으며 서로 우스갯소리를 나누고 있었고 국밥을 다 먹은 여인은 조심스레 주모에게 다다가 무언가 말을 하였습니다. 저기 주모님 죄송하지만 함경도 회령으로 가는 길이 어디 쪽인지 아십니까? 주모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뜨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이보시게 함경도 회령이라니. 그곳은 우리 조선에서 제일 먼 곳이 아니오? 여기서 멀기도 하지만 요즘 여진족의 침입이 잦아 위험한 곳인데 그리 위험한 곳에는 왜 가려는 것이오? 옆에서 가만히 듣던 심재학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보시오. 설마 함경도 회령으로 가려고 묻는 것이오? 진심이요. 그곳은 지금 전쟁터나 다름없어. 심재학의 말에 그 여인이 기대에 찬 눈빛으로 말을 하였습니다. 혹시 함경도 회령으로 가십니까? 저를 그곳까지 데려다 주실 수 있으십니까? 국밥을 먹고 있던 심재학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깜짝 놀라 말하였습니다. 말도 안 돼요. 무슨 개벽다구 같은 소리요. 나는 춘천 사람이라 춘천으로 가는 중이었소. 그쪽으로는 가지 않소. 여인은 아쉬운 표정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신뢰가 많았습니다. 덕분에 배도 든든히 채워 며칠은 거뜬할 것 같아 정말 감사합니다. 허나 저는 그곳으로 꼭 가야 해서 이만 일어나야 할 것 같습니다. 살펴가세요. 그녀는 사람들의 만류에도 결연한 눈빛을 하며 함경도로 가는 길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런 그녀를 무심히 바라보던 심재학은 무엇인가 알 수 없는 불편한 마음에 신경이 쓰였고 정말로 그녀가 함경도 회령으로 가는지 작은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도대체 함경도 회령으로 왜 가는 건가? 가다 말겠지.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는 게 틀림없어. 어디까지 가나 한번 볼까? 알 수 없는 호기심의 심재학은 자신도 모르게 그의 발걸음은 그 허름한 행색의 여인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심재학은 자기의 집인 춘천과는 정반대인 조선에서 가장 끝자락의 함경도 회령으로 갈 생각은 없었으며 그저 조금만 따라가다가 정말 그녀가 회령으로 가는지 확인만 하고 돌아올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일은 알 수 없으며 함부로 장담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듯 어느새 그는 한참 그녀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바보같이 내가 왜 계속 따라가고 있는 것이지? 날이 어두워지자 심재학은 후회하기 시작했지만 이미 꽤 먼 거리를 온 상태였기에 여인을 멀리서 지켜보며 나무 아래서 눈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날이 밝아 이른 아침 심재학이 일어났을 때 여인은 이미 길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발을 돌리려던 순간 갑자기 산길에서 거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하하, 이런 곳에 겁도 없이 혼자 다니는 여자라니 오늘은 내가 운이 좋은 날이로구나. 거칠게 이를 데 없는 산적들이 여인의 앞을 가로막으며 두목으로 보이는 자가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가진 것을 모두 내놓는 것이 좋을 것이다. 아니면 우리와 함께 가는 것도 좋고 말이지. 그 모습을 심재학은 나무 뒤에 숨어서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딱 봐도 거지인데 뭘 내놓으란 것이지? 저 산도적은 아무 생각이 없는 건가? 여인은 겁에 질린 듯하면서도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끼니도 잘 챙기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가진 것이 없어 드릴 것도 없고 갈 길이 멀어 함께 갈 수도 없습니다. 길을 비켜주십시오. 겁먹은 여인의 당돌한 소리에 산적 두목이 어이없다는 듯 비웃으며 다가오자 숨어있던 심재학은 활을 꺼내 준비했습니다. 아니 이런 바보 같은 여인을 보았나. 그러니 내가 말하지 않았더냐? 가진 것이 없다면 우리와 함께 가면 될 것을 안 그러냐? 산적 두목이 여인을 향해 손을 뻗으려고 할 때 심재학의 왼손에 있던 활시위가 당겨졌습니다.
화살이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들렸고 순간 산적두목의 왼팔에 명중했습니다. 으악! 이게 무슨 어디서 날라온 화살이지? 어디서 날아온 건지 모르는 화살에 산적들은 당황하기 시작하였고 그때 심재학은 두 번째 화살을 날려 다른 산적의 다리를 맞췄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우선 자리를 피하자. 에이 저 거지 때문에 오늘은 일진이 사납군. 산적들은 어디서 날아오는지 모르나 정확하게 자신들을 공격하는 화살에 혼란에 빠져 허둥지둥 도망쳤습니다. 그렇게 산적들이 모두 도망가고 여인은 잠시 안도하였으나 날아오던 화살이 기억이나 긴장한 채 주위를 살피니 심재학이 나무 뒤에서 모습을 나타내자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어제 그 사냥꾼 아니신가요? 여긴 어떻게 오신 겁니까? 그저 우연히 지나가는 길이었어. 멋쩍은 듯이 심재학이 둘러댔지만 여인이 의심스러운 듯 바라보는 눈빛에 머뭇거리다 결국 사실대로 말하였습니다. 사실은 당신이 정말 함경도 회령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신경도 쓰여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온 것이요. 아무래도 함경도로 가는 것은 그만두는 것이 좋을 듯하오. 이보다 더 위험한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함경도까지는 안 가는 것이 좋소이다. 심재학의 진심 어린 걱정에 여인은 고개를 깊이 숙여 감사를 전했습니다. 저에게 굶주린 배도 채워주시고 또 이렇게 목숨도 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리 위험하더라도 회령까지 가야 해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마친 여인은 한치의 미련도 없이 뒤를 돌아 다시 길을 나서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심재학은 결국 여인의 뒤를 조금 더 따라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여인의 뒤를 따라가던 어느 날 나무에 가려 해도 들지 못하는 깊은 산길이었습니다. 갑자기 땅에 울리고 천지가 요동치듯 표유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에 여인은 겁에 질려 몸이 움직이지 않는지 가만히 멈춰 있었고 몰래 뒤를 따르던 심재학은 당황하지 않고 주위를 살피며 옆에 있는 큰 바위 위로 올라갔습니다. 어쩐지 아까부터 으스스하더라니 내 감은 언제나 정확하다니깐. 그 순간 열척이 넘는 거대한 호랑이가 여인 앞에 나타났습니다. 호랑이가 날카로운 이를 드러내며 여인을 향해 달려드는 순간 심재학은 활시위를 당겨 호랑이의 목을 한 방에 명중시켰습니다. 해, 나는 역시 명사수라니깐. 몸통을 맞추면 구멍이 생겨 가죽값이 떨어진단 걸 듣고서는 이리 목을 한 방에 맞추다니 역시 나를 따라올 자가 없지. 호랑이 앞에서도 긴장하지 않았는지 심재학은 자신이 쓰러뜨린 거대한 호랑이에게 다가가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크고 가죽이 아주 좋은 호랑이는 처음이구만. 한양에서 제법 비싼 값에 팔리겠는데 이거 참 횡재했구만. 한양의 장터에서 호랑이 가죽이 제일 비싼 가격으로 거래되었으며 특히나 흠집이 없는 호랑이 가죽은 부르는 게 값이었습니다. 호랑이 가죽을 팔아서 큰 돈을 만질 수 있다는 생각에 심재학은 신이나 거지 여인이 함께 있다는 생각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여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심재학에게 감사 인사를 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저를 도와주셨군요. 매번 일이 도움을 받으니 꼭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심재학은 여인을 이제야 의식한 듯 흠칫 놀랐으나 아무렇지도 않은 듯 호랑이 가죽을 능숙하게 벗겨내며 말했습니다. 아니 거지인데 무슨 은혜를 갚는단 말이오. 괜찮소. 그냥 따라다녔는데 나한테는 이렇게 큰 좋은 일이 생겼으니 그걸로 되었소. 정글이 은혜를 갚고 싶다면 회령으로 가면서 이런 큰 호랑이나 한두 마리 더 만나게 빌어주시오. 그의 능청스런 말에 여인은 살짝 미소를 짓고는 말하였습니다. 정말이지요. 회령까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주신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오? 에라 모르겠다 조소이다. 함께 갑시다.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은 호랑이 가죽을 챙겨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심재학은 등에 호랑이 가죽을 둘러매고 큰 돈을 벌 생각에 신이 났고 거지 여인은 심재학이 함께 회령까지 가준다는 사실이 든든하여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였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가던 중 그들 앞에 큰 강이 보였습니다. 이곳에 비라도 내렸었는지 강이 물살이 제법 거세어 물가에 도착하자 심재학이 여인에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회령으로 가려면 이 강을 건너지 않으면 왔던 길을 되돌아 가야 하니
이 강을 건너야 하오. 물살이 제법 세니 발밑을 잘 보고 조심히 건너시오. 하지만 심재학의 말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조심히 뒤따르던 여인의 발이 미끄러지면서 물에 빠져 떠내려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떠내려가는 여인을 구하지 않을 수도 없었고 그러다가 거친 물살의 호랑이 가죽을 놓칠 수도 있었습니다. 잠시 망설임 끝에 심재학은 떠내려가는 그녀를 구했지만 결국 그토록 행복한 미소를 띠며 소중히 다룬 호랑이 가죽은 강물에 떠내려 가버렸습니다. 여인을 구해 강가로 올라온 심재학은 이미 멀리 떠내려가는 호랑이 가죽을 멍하니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안 돼, 내 호랑이 가죽. 이럴 수가, 운이 좋은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이었는가. 괜히 집으로 가지 않고 여기까지 따라오다가 낭패를 보게 되었네. 결국, 또 바보짓을 했구만, 내가. 혼자 화가 난 듯 중얼거리는 심재학에게 미안한 표정을 하고는 여인이 다가가며 말을 꺼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귀한 가죽을 잃으셨군요. 여인의 사과에 심재학은 화가 난 상태로 그 거지 여인을 탓하듯 말하였습니다. 내가 조심하라고 말하지 않았어. 그대가 조심하였더라면 무사히 잘 건너서 내 호랑이 가죽도 잃어버리지 않았을 텐데 어찌 그리 매번 조심성이 없소이까. 그렇게 화풀이 하듯 말을 쏟아내던 심재학은 이내 말을 멈추었습니다. 사실 호랑이 가죽이 떠내려간 것이 온전히 그녀의 잘못이라고 할 수 없으며 여기까지 따라온 것 또한 본인이 스스로 결정한 일이기에 화는 났으나 말을 더 이을 수는 없었습니다. 되었소, 다치진 않았소이까. 예, 저는 괜찮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게 어색하게 두 사람은 젖은 옷을 입은 채 천천히 길을 나섰고 밤이 깊어지고 쌀쌀해지기 시작하자 밤이슬을 피해 머무를 곳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조금 길을 걸어가니 사냥꾼이나 약초꾼들이 잠시 쉬어가는 작은 움막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움막 안으로 들어가 앉았습니다. 촛불 하나가 홀로 움막 안을 비추고 있었고 무언가 생각하고 있던 심재학은 몸을 일으켜 천천히 그 거지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거지 여인은 갑자기 다가오는 심재학이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를 느꼈는지 옷을 여미고는 당황해하며 말하였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아니 어찌 이러십니까? 뭐 때문에 이리 가까이 오시는지요? 심재학은 그녀의 말에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은 채 가까이 다가가더니 말하였습니다. 도대체 나를 뭘로 보고 무슨 생각을 하시는 게요? 다른 게 아니라 나는 진짜 궁금해서 그러. 보아하니 행색은 허름해도 거지는 아닌 듯한데 내 솔직히 물어봅시다. 어찌해서 왜? 도대체 왜? 이 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함경도 회령으로 가는 것이요? 그녀는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뜸을 들이고는 이내 말하였습니다. 실은 회령으로 가는 이유는 아버지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함경도 회령의 군관이셨는데 여진족과의 전투로 돌아가셨습니다. 마을 사또로부터 서신을 받았으나 형편이 어려워 고향으로 모셔오지 못하게 되어 회령 근처에 묻히셨다고 들었습니다. 살아 생전에 제대로 효도하지 못하고 한 번도 따뜻한 말을 아버지께 해드리지 못한 게 후회가 되어 이렇게라도 꼭 찾아뵙고 아버지 가시는 길에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심재학은 그녀의 말을 듣고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가만히 한 곳을 바라보다 이내 말하였습니다. 뭐 그런 뜻이었군. 알겠소, 어서 잡시다. 여기서 회령까지는 이제 하루 이틀이면 도착할 듯하니 푹 자두시오.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합시다. 다음 날 아침 해가 일찍 뜨자마자 출발을 하였고 어제 그녀의 사정을 들은 뒤 심재학의 불평 어린 말이 없자 그 거지 여인은 심재학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감사의 인사를 마음속으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그 둘은 이틀 뒤 함경도 회령의 조선군 진영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여인이 품속에서 서신을 꺼내어 보여주자 문을 지키고 있던 병사가 공손히 인사하며 성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성 안으로 들어서기 전 여인이 심재학에게 다가가서 정중히 말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저를 데려다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의 목숨을 3번이나 구해주시고 소중한 호랑이 가죽마저 잃게 되어 되었고 그 말은 하지 마시오. 어쨌든 무사히 여기까지 왔으니 다행이지 않소. 나는 이만 가보겠소이다. 아버지께 인사 잘 드리시오. 그렇게 서로 인사를 한 후 심재학은 왔던 길을 되돌아가기 위해 발걸음을 떼려고 할 때였습니다.
돌아서 가던 거지 여인이 심제학을 부르며 말하였습니다. 저 잠시만요. 그래도 저희 생명을 구해주신 은인이신데 함자가 어찌 되시는지요? 여직 함자도 알지 못한 채 신세를 지었습니다. 함자라고 할 게 있어. 내 이름은 춘천 사는 심재학이요. 그러는 그대의 이름이 무엇이요? 저는 이연희입니다. 인연이 있다면 다시 뵙게 되겠지요. 언젠가 살아서 만나게 된다면 꼭 은혜를 갚겠습니다. 알겠소. 꼭 그리합시다. 다음에 날 보면 호랑이나 불러주시오. 다시 사냥해서 가죽이 나올게. 그러자 그 둘은 서로 마주보며 한바탕 웃음꽃을 피웠고 그렇게 그들의 만남은 끝이 났습니다. 세월이 흘러 심재학은 춘천에서 더욱 유명한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철원 인근에서 큰 호랑이가 출몰한다는 소식이 팔도의 사냥꾼들에게 소문이 돌았고 이름난 사냥꾼 신공 심재학 또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아이고, 결국은 철원으로 가는가 보. 아무리 실력이 좋다고는 하나. 그래도 호랑이인데 무사히 돌아와야 할 터인데. 무슨 그런 섭섭한 소리. 호랑이가 심사냥꾼 그림자만 봐도 오줌을 지리며 도망간다는 이야기도 못 들어봤어? 예끼 이 사람아. 나는 호랑이가 알아서 가죽을 벗어준다던데. 뭐라고? 하하하. 그렇게 마을 사람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으며 철원에 도착한 심재학은 산에 올라 한참을 호랑이를 찾다가 배가 고파 철원의 어느 주막에서 쉬며 밥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마을 사또와 포졸들이 느닷없이 들이닥쳐 그를 포박하였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당황한 심재학이 묻자 사또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요 근래 도적이 들어 마을 황진사댁의 값비싼 물건들이 사라졌다. 낯선 자가 마을에 나타났다 하여 조사하는 중이니 지금 관하로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할 것이네. 그렇게 심재학은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억울하게 관하로 끌려왔고 마을 사또에게 조사를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관하의 입구가 소란스럽더니 잠시 뒤 위어 믿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또 무슨 일인가? 관하 입구에서 병조판서가 천천히 걸어 들어오며 말을 하자 사또는 깜짝 놀라 뛰어가 공손히 인사를 하였습니다. 병조판서 박현익 대감은 병마절도사를 역임하여 여진의 침략으로부터 조선을 구하였으며 임금님으로부터 가장 총애를 받고 가장 권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지방으로 순시를 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병조판서는 심재학을 자세히 살펴보며 물었습니다. 이 자는 무슨 죄를 지었길래 여기에 있는 것인가? 사또는 고개를 숙이며 병조판서 박현익 대감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예 대감, 근래 마을에 도적이 들어 마을에 사는 황진사의 집에 귀중품을 훔쳐 달아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집에 하인이 목격하여 싸운데 도적이 오른손으로 활을 쏘고 있었고 그 하인이 말한 도적의 인상착의가 지금 이자와 거의 똑같사옵니다. 병조판서 박현익 대감은 사또에게 계속 말해보라는 듯 가만히 그를 보며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자는 이 마을에 사는 사람이 아니었고 의심되는 정황이 한두 가지가 아니옵니다. 그래서 잡아들여 조사를 시작하던 참이었습니다. 사또의 설명에 병조판서 박현익은 심재학을 잠시 동안 유심히 쳐다보더니 이내 꾸짖듯 말하였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가? 지금 여진족의 침략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어 나라가 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내부에서 도적질을 해서 되겠느냐? 아무리 처지가 힘들다 한들 어찌 사내대장부로 태어나 도적질이나 한단 말인가? 그 말에 심재학은 고개를 들어 병조판서를 바라보며 자신의 억울함을 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대감마님, 저는 억울합니다. 저는 춘천 사람인데 여기 철원에 큰 대우가 나타난다는 소문을 듣고 호랑이를 사냥하러 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왼손으로 활을 쏩니다. 하인이 본자는 오른손으로 활을 쏘았다고 하였으니 제가 아닙니다. 심재학의 조리 있는 말에 옆에 있던 사또가 당황한 듯 다그쳤습니다. 어느 안전이라고 함부로 말하는 것이냐. 내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도 중형을 면치 못할 것을 너의 그 말에 내가 넘어갈 듯 싶으냐. 심재학은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아 답답하였고 분통이 올라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가 고개를 옆으로 돌리자 자기의 활이 보였고 이내 몸을 재빨리 돌려 활을 잡고는 활 시위를 당겼습니다.
그 순간 사또와 포졸 그리고 병조판서와 호위하는 군졸들이 모두 경계를 하였고 이내 심재학이 활 시위를 힘껏 잡아당기자 화살이 그의 손을 떠났습니다. 그의 화살은 백보 뒤에 있던 나무 명패를 맞추었고 사람들은 현재의 상황을 모두 잊은 듯 그의 활솜씨에 감탄을 하였습니다. 대감, 사또, 저는 보신 것처럼 왼손으로 활을 씁니다. 그리고 저는 늘 왼손으로 활을 쏘아 사냥하고 호랑이 같은 경우도 목덜미를 딱 쏘아 맞추어 제 값을 받습죠. 절대 저는 도적질을 하지 않으며 그 황진사댁인가 어딘가에서 훔쳤다는 건 절대로 제가 아닙니다. 그런 심재학의 말에 병조판서 박현익 대감은 순간 기억 속에서 무언가를 떠올린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 병조판서 박현익 대감은 심재학에게 가까이 다가와 말하였습니다. 춘천에서 왔고 왼손으로 활을 쏜다고 하였더냐? 그래,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예, 대감, 저는 춘천에 사는 심재학이라 합니다. 주로 토끼나 여우, 호랑이 등 산짐승들을 사냥하여 그 가죽을 한양의 장터에 팔아서 먹고 삽니다요. 그의 말을 가만히 듣던 병조판서의 얼굴빛이 점점 환해지며 오래된 벗이라도 만난 듯 눈빛을 빛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병조판서의 미묘한 변화를 느낀 심재학은 지금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아 정중히 물었습니다. 헌데 무슨 연유로 그러시는지요? 심재학의 물음에 잠시 생각에 빠져있던 병조판서가 다시 물었습니다. 자네 혹시 수년 전에 함경도 회령에 간 적이 없느냐? 심재학은 갑작스런 병조판서의 질문에 당황한 듯 얼버무리며 말하였습니다. 소인은 춘천 사람인지라 그 먼 곳까지는 가지 않사옵니다. 병조판서는 무언가 석연치 않은 듯 고개를 돌리며 다시 심재학에게 말하였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거라. 정말로 함경도 회령에 간 적이 없더냐? 수년 전에 어떤 여인을 그곳까지 데려다 준 적이 없느냐? 심재학은 병조판서가 왜 함경도 회령에 대해 묻는지 궁금해하던 찰나 갑작스레 뇌리에 스치듯 예전의 기억 한 자락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거지 여인을 데려다 주다 호랑이 가죽을 물에 빠뜨린 기억이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예전에 거지 차림의 여인이 아버지가 조선군 군관이었는데 함경도 회령에 묻혀 있다고 해서 데려다 준 기억이 있습니다. 대감께서 어찌 그것을 물으시는 건지요? 병조판서는 무언가 확신에 찬 표정과 말투로 사또에게 말하였습니다. 이자를 지금 당장 풀어주게. 우선 그 도적은 오른손으로 활을 쏜다고 하였으나 이자는 왼손을 사용하였고 지금 이자의 활솜씨를 보지 않았는가? 이자가 마음 먹었다면 그 황진사인가 하는 양반의 목숨이 지금 온전치 못하였겠지. 사또는 당황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오나 대감, 조금 더 조사를. 그러나 단호한 병조판서의 얼굴을 보자 사또는 아무 말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감. 그리고 병조판서가 말을 하자 사람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심재학 이자는 내가 잘 아는 자로 이런 도적질이나 할 자는 아니다. 심재학 또한 병조판서의 말에 황당하다는 듯 표정을 지었고 어쩔 줄 몰라 하였습니다. 아니, 내가 병조판서랑 아는 사이라고?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지? 자네 나와 같이 지금 곧장 한양으로 가게 되면 알게 될 것이네. 네, 알겠습니다. 대감마님. 심재학은 풀려난 후 병조판서 박현익 대감과 함께 한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양에 도착하였고 어느 큰 대감집 자택 앞에 말을 타고 도착하였습니다. 심재학은 병조판서에게 당황한 듯 물었습니다. 대감마님, 여기는 어디입니까? 저를 왜 여기로 데려온 것인지요? 그러자 병조판서 박현익 대감은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여기는 나의 집일세. 들어가 보면 알 것이네. 자, 어서 함께 들어가시게. 병조판서 박현익 대감은 심재학을 친절히 안내하였고 집에서는 하인들이 마중하기 위해서 달려나왔습니다. 철원에서 풀려나 이 나라의 가장 권위 있는 병조판서가 자기에 대해 잘 안다고 말하며 도착한 곳이 바로 병조판서 박현익 대감의 집이었습니다. 하인들과 함께 병조판서 박현익 대감의 부인이 마당으로 나와 인사를 하였습니다. 병조판서 박현익 대감의 부인이 지방 순시를 다녀온 병조판서 대감을 보며 말하였습니다. 대감 지방 순시를 가신다고 하셨는데 일찍 오셨군요. 많이 고단하시지요? 부인,
내가 부인이 깜짝 놀랄 만한 자를 데려왔소이다. 병조판서가 말을 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는 심재학을 가리키자 그의 부인이 심재학을 찬찬히 바라보더니 이내 깜짝 놀란 표정을 하며 반가운 듯 말을 건네었습니다. 저를 알아보시겠습니까? 저 이연희입니다. 심재학은 고개를 들어 병조판서 부인의 얼굴을 바라보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몇 해 전 한양에 가서 가죽을 팔고 돌아오면서 사기를 당한 것을 알게 되었고 신세 한탄을 하던 중 거지 처녀를 만나게 되어 그의 아버지가 함경도 회령에 묻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함께 회령까지 가주었던 그 거지행색의 여인이 바로 지금 눈앞에 서 있는 병조판서의 부인 이연이었습니다. 아니 어찌 잘 계셨습니까? 부부인 이게 어찌 된 일이온지요? 당황해하는 심재학을 바라보며 병조판서는 크게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자네가 데려다 준 그 거지 처녀가 지금 내 부인일세. 하하하. 자네도 들었다시피 부인의 아버지는 조선군 군관으로 여진과의 전투에서 전사를 하였지. 그곳에 온 부인이 진영에서 이를 도우며 지내다. 내가 병마절도사로 그곳에 머물며 여진과의 전투에서 크게 다친 나를 치료해 주었고, 그때 마침 나의 본 부인이 병으로 죽게 되었고, 시리에 빠진 나를 지금 부인이 크게 나를 위로해 주었고, 그렇게 시작된 인연으로 이렇게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다네. 아,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 말에 이연희가 오랜만에 은인을 만나서 기쁜 듯 힘을 주어 말하였습니다. 저는 심재학님께서 잘 데려다 주신 덕분에 무사히 아버지를 뵙고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서방님께서 갈 곳이 없는 저를 그곳에 일자리를 마련해 주신 덕분에 계속 머무르게 되었지요. 그러다 인연이 되어 혼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심재학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이연희가 계속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항상 서방님께 심재학님이 저의 목숨을 3번이나 구해주신 은인이라 언젠가 만나게 되면 꼭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말을 하였답니다. 그리고 또 한 자네가 그토록 좋아했던 호랑이 가죽을 부인을 구하려다 잃어버렸다고 귀에 피가 날 정도로 들었다네. 하하하. 그렇게 세 사람은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지난 이야기를 하며 함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긴 듯 짧은 밤이 지나 다음 날 아침 병조판서는 입궐채비를 하면서 마당에 서 있는 심재학을 보며 말하였습니다. 자네 잠시 내 집에 며칠 더 머무르시게. 그 말에 놀라 심재학이 병조판서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내 그간 나라일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로 부인한테 신경 써주지 못하여 마음이 쓰였는데 모처럼 부인이 기분 좋은 모습을 보게 되어 좋구만. 그리고 자네가 활을 신궁처럼 잘 쏜다는 이야기를 귀가 따갑도록 듣기도 하였고 내 어제 철원에서도 직접 확인하지 않았는가. 주상전하께 청을 드려볼 생각이네. 정칠품 군군 별장이 적당할 듯하네. 자네의 그 활쏘는 재주를 이제 나라를 위해 힘써보는 게 어떤가? 심재학은 드디어 자기가 원래 꿈꿔왔던 군인으로 출세하게 되었습니다. 대감마님, 이런 큰 은혜를 감사합니다. 제 목숨을 바쳐 충성하겠습니다. 하하하. 나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주상전하와 이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힘써주게. 며칠이 지나 심재학은 정칠품 군군별장으로 임명되었으며 조선의 궁병들의 전투력 향상에 힘썼고 세월이 지나 공로를 인정받아 조선의 범을 잡기 위한 새로운 부서가 창설되어 차코갑사의 대장으로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듯이 때로는 나쁜 일이 좋은 일로, 좋은 일이 나쁜 일로 바뀌기도 합니다. 심재학의 이야기에서처럼 사람이 베푸는 작은 친절이 때로는 뜻하지 못한 큰 행운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장의 삶이 힘들고 불행하다며 낙심하지 않고 주어진 삶을 하나씩 헤쳐나간다면 언젠가 나에게 맞는 행운이 찾아올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재미있고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